이번 모의고사는 최근 컨셉과 동일하게 문제들을 구성했습니다. 최근 우리 개론의 출제 형태를 보면 계산 문제가 9문제 내지 10문제가 꾸준하게 출제됩니다. 어떤 애는 9개, 어떤 애는 10문제.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계산 문제 9문제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학 개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점 박스형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는 개론도 박스형으로 7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박스형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알아야만 결과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둬야죠. 이번 모의고사 점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출제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서 문제들을 구성했으니까 그런 형태로의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목적이지 모의고사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훈련을 하는 과정이니까 좀 트레이닝을 정확하게 해서 시험장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로 이제 문제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지금 주어진 문제는 부동산의 개념이죠. 부동산 총론에서 항상 출제되는 스타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에서는 물리적 개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음 두 번째, 법률, 경제, 물리적인 측면이 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합 개념이라 그러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X. 자, 세 번째, 토지는 생산의 기본 요소이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생산 요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소비재고.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을 잘 보세요. 토지는 생산 요소고, 소비재고, 공간이고, 위치고, 그죠? 정착물이고 등등등. 다시 말해서 복합 개념에서 언급되는 내용, 그 무엇이 나오든 전부 다 옳은 내용들입니다. 특히 지금 세 번째 주어진 내용은 경제적 측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음, 위치는 2가지입니다.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그럼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절대적 위치와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4개. 정답은 4번 됩니다. 2번은 토지의 용어 정의입니다. 역시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볼까요? 건부지가 무슨 말입니까? 건부지. 건물이 있는 토지.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또는 부지로 이용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는 얘기죠. 따라서 3번은 택지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토지의 특성. 첫 번째, 기억에서 키는 외부 효과. 외부 효과와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2가지입니다.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됩니다.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에서 키는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이죠. 만일에 지역분석만 있다면 역시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되지만 여기에 임장활동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부동성만 가능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공급. 자, 이 디귿은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공급에 대한 부분은 토지의 특성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수요 공급에서도 출제가 되는, 다시 표현해서 공급의 개념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2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리적 공급하고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부정성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자, 두 번째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완전 비탄력, 형태를 따지면 수직. 반면에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 따라서 디귿.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영속성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정성이라고 해야죠. 따라서 디귿은 X. 리얼로 갑니다. 표현 잘 봐야 돼요. 자, 일물 일가만 보고 개별성을 탁 찍었다면 큰일 납니다. 지문을 보면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죠. 틀렸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는 원인이 개별성입니다. 그로 인해서 완전한 대체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따라서 리얼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마지막, 부동산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관리와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영속성이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미음. 정답은 1번 됩니다.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수요 공급.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겠습니까? 탄력성이 작다. 수요냐 공급이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탄력성이 작다. 다른 말로 바꾸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비탄력이 무슨 뜻입니까?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이 많이 변한다. 따라서 가격의 변동폭은 커지고 양의 변동폭은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따라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다음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인데요. 계산 문제하고 이론 문제 두 가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는 그냥 항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데 동그라미 5번을 볼까요? 자, 5번에서 첫 번째 키는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모두 다 증가죠.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 탄력성이 작답니다. 탄력성이 작다는 말이 비탄력이죠. 앞선 문제에서 확인했죠. 비탄력이라는 말은 가격의 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다가 아니고 크다 그래야죠. 반면에 양의 폭은 작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볼까요? 측정하는 기간이 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장기라는 말입니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따라서 1번 지문은 정확한 표현이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공급은 어떤 경우에 탄력성이 커진다고 했습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생산이 가능할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생산 요소를 쉽게, 생산 요소, 원재료, 원료, 건축자재 이런 것들요. 건축자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말은 생산을 하는 것이 쉽다는 뜻입니까? 어렵다는 뜻입니까? 쉽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탄력적이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은 탄력성과 수입가의 관계. 탄력성과 수입가의 관계의 결론은 뭐였죠? 비비. 앞에 B는 비탄력, 뒤에 B는 비례. 그런데 무엇이 비례한다고요? 가격과 수입이.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지문을 만나면 탄력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비탄력적이랍니다. 그럼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비비에 대립되는 거죠. 그럼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 가격과 수입이 비례한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탄력성이 0이다. 자, 제일 앞에 수요냐 공급이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똑같은 결과니까요. 탄력성이 0이다.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직. 탄력도로 표현한다면 완전 비탄력적. 따라서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그 결과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쪽이 불변이라고요? 양, 수량은 불변이다.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이 말을 해석해 보세요. 어떤 특정한 제품의 가격이 나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얘기는 물론 저가품이라는 뜻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저가품이라는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런 제품이라면 전문품일까요? 필수품일까요? 예, 필수품입니다. 그러면 필수품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우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필수품은 가격에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지 않다. 따라서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6번 문제의 정답은 4번 됩니다.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만 더 정확하게 봐주세요. 먼저 수요와 공급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수요 공급에서 계산 문제는 첫 번째, 균형 가격 이동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탄력성 문제. 근데 지난해는 균형점의 이동과 관련된 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는 탄력성이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잘 보세요. 교차 탄력성이죠. 교차 탄력성,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뭘 기억하고 있죠? 재화의 종류가 두 개다.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뭘 빨리 떠올려야 되느냐? 재화의 종류가 두 개다. 따라서 교차 탄력성을 우리가 정의하면 보통 이렇게 했죠. X제, Y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X제 가격이 변하면 Y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게요.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출제자들은 아주 명확하게 출제를 안 해요. 이렇게 출제해요.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일단 재화의 종류가 두 개는 보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다시 말하면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하든 우리는 빨리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답 찾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죠.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문제 속에서 탄력성의 종류를 찾는다. 탄력성의 종류를 찾는다. 그러면 7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탄력성의 종류는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차 탄력성은 구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소득 탄력성은 0.7이랍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서 탄력성의 종류를 찾아서 그림을 그린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자기 자리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소득은 10% 상승했다. 소득 들어갈 자리 하나밖에 없죠. 10% 상승했다. 가격은 5% 상승했다. 이거 잘 보세요. 왜 아파트 가격이라고 읽지 않고 강량구는 가격이라고 읽었느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전체에서 가격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냐 다세대냐 아예 골치 아프니까 읽지 마세요. 그냥 가격이 5% 상승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수요가 8% 증가했다. 다시 갑니다. 수요가 8%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적을 거냐?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 제시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요.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 제시되었을 때 수요 또는 수요량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체 수요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요량이 8%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자료도 다 대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빈칸 채우면 돼요. 자, 첫 번째, 탄력성의 종류를 찾아서 그림을 그린다. 두 번째, 주어진 자료를 자기 자리에 대입한다. 그럼 그 끝난 거 이제. 세 번째, 이제 빈칸 채우면 돼요.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교차 탄력성 계산할 수가 없죠. 미지수가 2개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소득 탄력성을 계산하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곱하면 되죠. 먼저 숫자부터 결정하면 7%가 됩니다.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자, 개념 파악을 정확하게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이 예외 없이 무조건 반비례. 나머지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부호, 플러스 값이죠. 0.7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교차 탄력성의 이 수요량을 구할 거예요. 교차 탄력성의 수요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수요량에다가 7%를 플러스 했더니 8% 증가래요. 그럼 간단히 나오겠네요. 이건 1% 증가겠네요. 밑에 자료 활용하시고요.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1 나누기 5 하니까 0.2.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뭘로 결정한다고요? 방향. 방향이 똑같죠? 그럼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답은 0.2. 정답은 2번 됩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항상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스타일.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멘트 하나만 할게요. 모의고사는 말입니다. 강양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시험과 조금 동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방향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는 철저하게 기출문제에 기반을 두고 출제합니다. 그럼 그 기출문제는 우리 기출문제하고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5월달이죠. 지난 4월달에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에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지금 5월달에 많이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똑같아요. 동일한 출제자가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 문제를 보여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문 하나하나 기출문제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범주 안 하고 그리고 그 출제자들이 서술한 책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재요. 그 대학 교재에서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표현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세요. 자, 8번의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4번을 볼까요? 4번에서 우리가 과거 사례 가격,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상하. 그러니까 후퇴 국면이라고 그랬죠. 그럼 상한이라고 해야죠.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과 현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같이 보면 하나는 상향여가, 하나는 하향여가의 용어정인데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이용하던 주택을 누군가가 이용을 하게 되면 무슨 여가야?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지문에 재개발 또는 수선 이런 단어가 보이면 상향여가, 안 보이면 하향여가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가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요, 주거의 질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정확합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조건 두 가지를 찾아요. 첫 번째는 저급주택 지역입니다. 두 번째, 투입 비용과 가치 상승분 어느 게 크다고요? 투입 비용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재개발 안 한다. 그러면 저급주택 지역을 재개발을 안 하니까 상태는 여전히 안 좋죠. 고소득자들이 진입할 이유는 없겠죠. 그럼 고는 고끼리 살 거고 저는 저끼리 사니까 결과 주거 분리입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 주택은 유리한 정해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할인이 아니고 할증된 가액으로 그래야 되겠죠. 정답은 3번 됩니다.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활당 효율적 시장에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시장이 활당 효율적 시장이다? 일치한다. 같다, 동일하다.
두 번째, 어떠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갑시다. 땡땡 시장은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시장 읽지 마시고 그냥 땡땡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됩니다.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레일리와 허퍼의 계산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그림부터 그린다. 자, 그림 그리고 레일리니까 인구수가 올라가면 되겠죠. 자, 인구수 올라갑니다. 4만 명, 3만 명. 자, 분모는 거리 제곱이죠. 각각 2km와 1km의 제곱입니다. 자, 계산했더니, 자, 기계적으로 확 들어가지 말고요. 이 숫자를 잘 봐요. 자, 그리고 지금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렇죠. 4억이네요. 그럼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죠. 4억이 1대 3이니까 1억, 3억. 그럼 1억과 3억이니까 정답은 1번. 그럼 이 문제 푸는데 30초도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동선을 합치면 4만. 4만 분의 A가 만이니까 25%. 그럼 B쪽으로 75%를 간다는 뜻이겠죠. 총 소비액은 4억이라고 했으니까 4억의 25%가 되니까 1억. 그럼 나머지는 3억.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건데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치. 요 숫자를 보고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암산으로 가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대론입니다. 동그라미 1번 튜넨. 튜넨이 강조했던 게 수송비죠. 그렇다면 지문에 있는 것처럼 비옥도의 차이가 되면 리카도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튜넨이니까 비옥도가 아니라 교통비죠.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하는 농업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비농업. 그러니까 비농업이라는 얘기는 도시지대라는 얘기니까 이 도시가 아니라 농경지 지대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역은 X. 자, 틀린 걸 찾아라고 했으니까 기역은 틀린 겁니다. 자, 니은의 마샬의 준지대로 갑니다. 마샬의 준지대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첫 번째는 고정 생산 요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계나 기구로부터 얻는 소득. 두 번째는 일시적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 무슨 차이죠? 비옥도의 차이.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느 특정한 토지의 비옥도와 한계지 비옥도의 차이 내지는 특정한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의 차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따라서 디귿도 X. 리얼로 갑니다. 자, 리얼에 보면 체열등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계지죠. 체열등지의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누구죠? 발생합니다 그러면 마르크스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카도가 됩니다. 마지막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지대는 이 둘을 합친 게 아니라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따라서 X. 그럼 틀린 걸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됩니다.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3번에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점이지대에 대한 설명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점이지대는 두 번째죠. 12D, 그 다음에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 전이지대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2D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 출퇴근의 편리함 때문에 모여있는 곳이 점이지대입니다. 이 점이지대는 설럼하 지역입니다. 자, 내용은 정확한데 이거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에서 발생하는 거죠. 따라 정답은 3번 됩니다. 14번 문제의 유형을 잘 보세요.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이 스타일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별게 없어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면 대체적으로 답을 빨리 찾아내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좀 더 정확하게 빨리 찾을 건지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생산의 긍정적 외부 효과. 이게 무슨 말이죠? 정의 외부 효과. 자, 그러면 첫 번째, 생산이라고 했으니까 비용으로 의사결정합니다. 그럼 기역과 니은은 비용이 나와야지 편익이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익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비용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유리한 정의 효과이든 불리한 부의 효과이든 판단은 사회적 개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으로 여기서는 의사결정해야죠. 그런데 정의 외부 효과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비용이 큰 게 좋은 겁니까? 작은 게 좋은 겁니까? 작은 게 좋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작다고 끝났습니다. 그럼 작다고 끝났으니까 앞에 들어가는 게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그러면 앞에가 사회적 비용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 3번, 5번 중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비의 긍정적 외부 효과. 소비라고 했으니까 편익.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편익이 크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크다고 끝났으니까 앞에가 사회적 편익이 들어가면 되겠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억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키워드 첫 번째가 일부죠. 근데 지문 어디에도 일부라는 단어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X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부라는 말은 안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을 개선시킨다고 했으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리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은 전용 지역입니다. 전용이라고 했으니까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호한 주거 환경이겠죠. 정확합니다. 뒤것으로 갑니다. 비축 토지.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비축하는 거죠. 그 토지은행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개념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3년 후에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서 비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축 토지는 LH가 운영합니다. 따라서 LH가 토지은행 사업을 취득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얼로 갑니다. 지역지구제. 그럼 지역지구제 그러면 항상 뜨는 단위, 뜨는 개념을 잘 보세요. 지역지구제는 우리 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국토법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법적이다, 행정적이다. 또는 효율적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경제적이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법적, 행정적, 효율적, 경제적.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음으로 가볼까요? 미음은 개발 부담금을 설명합니다. 개발 부담금이 뭐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개발 부담금인데, 그렇다면 개발 이익은 뭘까요? 물가 상승분이 아닙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했을 때 그 부분이 개발 이익이죠. 그것을 환수하는 것이 개발 부담금제가 됩니다. 따라서 5개 모두 다 올바른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5번. 다음 16번 문제로 갑니다. 최근에 지역지구제 문제가 우리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그 내용이 2차 시간에 국계법에서 학습하는 내용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하랍니다. 자, 한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분류 방식이 동일합니다. 다시요. 주거와 공업은 전용, 일반, 준 동일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주거하고 공업이 공통적으로 맞아요. 단 한 가지만 더 보세요. 방금 주거와 공업은 분류 방식이 동일하다 그랬죠? 3가지입니다. 전용, 일반, 준. 그런데 상업지역에도 일반 지역은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함께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17번 문제로 갑니다. 기억. 취득세. 물세냐 인세냐를 구분하는 기준인데 기본적 개념이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세. 단 재산세는 물세와 인세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물세고
재산세는 물세이면서도 인세다 그랬으니까 정확합니다. 두 번째, 종부세, 국세, 그리고 보유 단계죠.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인세입니다. 정확합니다. 디귿, 양도세는 국세, 그리고 국세니까 인세입니다. 다음 리얼로 가볼까요? 보유 단계라고 했는데 종부세는 보유 단계가 맞는데 증여세는 취득 단계죠. 그 부분이 없어지면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됩니다. 18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계산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심플하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일단 자료를 먼저 분석해 볼게요. 먼저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단어 그대로 기대 수익률이니까 기대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기대라는 게 확률이죠. 확률. 확률 찾으세요. 확률 찾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요 확률을 선택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게 확률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산 비중이 이게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단서에서 주어진 확률은 뭘까? 기대 수익률은 기대 곱하기 수익률인데요. 이 수익률은 반드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수익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죠. 그럼 상가의 수익률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죠. 그럼 계산 못해요.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두 개의 수익률을 한 개로 만들기 위해서 확률을 제시한 겁니다. 5대 5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원칙은 이렇게 합니다. 원칙은.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확률이 5대 5일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요거 반 합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심플한 방법은요. 이 숫자 두 개 더해 보세요. 20%와 10%를 합치면 30이죠. 반이 어떻게 됩니까? 15%입니다. 이렇게 구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단 전제는 확률이 5대 5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오피스텔 원칙적인 계산은 이렇게 해요. 24 곱하기 0.5 더하기 10 곱하기 0.5 해서 17%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확률이 5대 5일 때는 이 두 개 숫자를 더해 보세요. 24에 10을 더하니까 34죠. 34의 반, 17%입니다. 다음 아파트 원칙은 이렇게 계산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두 개 합치세요. 18이죠. 반, 9%입니다. 어쨌든 이게 훨씬 심플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하나씩 불러볼까요? 15 곱하기 0.2 더하기 17 곱하기 0.3 더하기 9 곱하기 0.5 그렇게 하면 기대 수익률이 12.6%. 정답은 3번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업가입니다. 기업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범위를 갖는다. 정확합니다. 어떤 게 좋은 거죠?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좋죠. 자, 그리고 하나 더요. 그 크기가 높은 영역이 좋은 겁니까? 낮은 영역이 좋은 겁니까? 낮은 영역이 좋은 겁니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따라 높은이 아니고 낮은. 기억은 X. 니은으로 갑니다. 상관계수의 값이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할 수 없다는 뜻이 되니까 1만 아니라고 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다. 정확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쳐서 총위험이라고 했으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는 거지 체계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위험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위험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합니다. 리얼. 자, 리얼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하고 효율적 투자선을 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의 정의를 기억하는 것은 시험 문제 찾을 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선을 한 세트로 묶어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제일 뒤로 가야 돼요. 제일 뒤로 가서 연결한 선 또는 이들의 집합, 연결한 선, 집합이라는 말이 보이면
효율적 투자선, 안 보이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따라서 정확합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접점이다? 효율적 투자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 정확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4개. 정답은 4번 됩니다. 20번 문제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기억. 자, 문제 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이 문제도 지난달 간평사 기출문제입니다. 숫자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별거 없죠? 우리 시험하고 똑같아요. 기억은 타인 자본 활용을 안 한답니다. 그럼 부동산이 얼마짜리라고? 1억이죠. 그럼 부채를 사용 안 했으니까 전적으로 내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순영업 소득은 500만 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이 또한 수익이죠. 그럼 그것만큼 플러스 해야죠. 200만 원. 부채 안 빌렸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죠. 그럼 1억 분의 700이 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7%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타인 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 1억짜리 부동산인데 남의 돈을 40% 이용했다는 내 돈은 60%가 들어간 거죠. 분모에 6천. 순영업 소득 500만 원에 부동산 가격이 200 상승했죠. 플러스. 부채는 얼마를 사용한 겁니까? 4천.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4%의 이자를 주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4천에 4%. 요 계산을 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은 9%가 나옵니다. 따라 정답은 3번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 문제는 지금 보시는 21번 스타일이 딱 90%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출제되었던 화폐 시간 가치는 모두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상환할 금액. 상환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저당상수라는 금융계수가 필요한데 기억 지문은 그렇다면 상환을 한다면 원금 균등도 있고 원리금 균등도 있고 최정식도 있고 만기 일시 상환 등등등 상환 방법이 많은데 그들 중에 저당상수는 어떤 방식과 한 세트를 이룹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따라서 저당상수하고 원리금 균등이 한 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제 니은 지문을 만난 거예요. 현재 5억인 주택이 자 이렇게 읽어가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최소한 2번 내지 3번은 읽어야 이게 온지 X인지 판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금융계수를 먼저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먼저 결정해 놓고 일시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미래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O고 없으면 X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일시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니은의 지문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매년. 그러면 매월, 매년 이런 표현은 연금이죠. 그럼 연금인데 지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 결론,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만족돼야죠. 첫 번째는 여러 번 반복할 것, 두 번째는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금액이 다르죠. 매년 가격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일시불 정확합니다. 두 번째 미래가치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미래가치의 출제 형태는 무조건 N년 후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정확합니다. 디귿은 연금의 현가계수랍니다. 연금 찾아보세요. 매월, 그죠? 매월 또는 2년간, 그죠? 이런 것도 다 여러 번 반복된다는 뜻이니까 연금입니다. 현재 가치에 대해서 최근의 형태는 다이렉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를 알고 싶다 이렇게. 그럼 현재 가치를 계산하겠다 그랬으니까 정확합니다. 다음 리얼로 가볼까요? 물론 리얼도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를 선택해서 찾아가면 되죠. 연금의 현재 가치를 찾아서 연금 찾아보세요. 연금 매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찾아보세요.
현재 가치는 안 보이죠. 그럼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 그러니까 저당 상수하고 감채기금은 각각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저당 상수는 상환액, 감채기금은 적립액. 적립액이다, 적금액이다. 그럼 감채기금이 나와야죠. 마지막으로 갑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관계. 정확합니다. 따라서 옳은 개수를 물었으니까 4개. 정답은 4번 됩니다.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위험과 수익에 관한 부분이네요. 동그라미 1번. 너무 유치했죠? 너무 유치했는데 이 문제 또한 4월 달에 진행된 간평사 기출문제입니다.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똑같이 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분산 투자를 위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지 체계적 위험이 아닌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문제.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최근 우리 시험 문제가, 최근 우리 계산 문제가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된 문제가 곳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간 가치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잘 봅시다.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재료에 2년이죠. 그럼 2년 그림 그리는 겁니다. 1년치는 1,000만 원, 2년차 때는 1,200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림 그렸습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를 구하려면, 여러분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분모, 현금 유출의 현가, 분자는 현금 유입의 현가.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해야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9죠. 그럼 곱하기 0.9 하면 됩니다. 2년 후는 0.85라 그랬죠? 곱하기 0.85. 그럼 이 둘을 합치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됩니다. 근데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 현금 유출은 유입의 75%라 그랬죠? 그러면 1920 곱하기 0.75 하면 유출의 현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 1440분의 1920. 그럼 그게 수익성 지수 1.33. 정답은 3번 됩니다.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투자 분석,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5번을 볼까요? 우리가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할 때 순현가법이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가치 합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가치 합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을 보시면 내부 수익률은 각 자산의 내부 수익률을 더한 것과 같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순현가는 같아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다릅니다. 우린 이것을 가치 합계의 원칙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25번 문제, 뭘 구하라고요? 아니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아니고 조금만 더 정확하게 뭘 구하라고요? 추가 저당 대부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답이 좀 더 우리가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잘 쓰자고요. 자, 저당 대부액을 구하는데 추가 저당 대부액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림 그려야죠. LTV는 60, 부채 감당률 TCR은 2. 자, 그림 다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어진 자료 대입하는 거예요.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가격은 주어졌다는 겁니다. 가격은 5억이라고 했습니까? 5억. TCR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순영업 소득이 있다는 뜻입니다. 순영업 소득이 1억이죠. 근데 우리가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니까 순영업 소득은 분자로 들어가야죠. 자,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5억의 60%니까 3억. 그러면 3억의 이름이 뭐죠? 저당 대부액. 근데 뭘 구하라고 한 겁니까? 저당 대부액. 구했죠? 그럼 계산은 끝. 자, 그 다음 TCR입니다. 내려갈 때는 나눠야죠. 1억 나누기 2 하니까 5천. 근데 5천만 원의 이름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저당 지불액입니다. 문제는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불액을 기준으로 대부액을 구하려면 저당 상수로 나눠줘야죠. 저당 상수 찾으세요. 0.2. 5천 나누기 0.2입니다. 그러면 2억 5천이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은 작은 쪽이 답이죠. 3억하고 2억 5천 중에서는 2억 5천이죠. 그럼 여기서 2억 5천을 해석해 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2억 5천은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이미 대출을 받았답니다. 얼마를 지금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까? 1억. 그러면 2억 5천에서 1억을 뺀 나머지 1억 5천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다음 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내용이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원금 균등이면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근데 만약 원리금 균등일 때는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그 계산부터 하고 나머지를 구해가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원금 균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금 이자 따로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은 대출금리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대출금리를 구하는데 주어진 자료에 1년 차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4,500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얼마를 지금 빌린 겁니까? 5억을 빌린 거죠. 상환 기간은 20년이죠. 그럼 5억을 20년으로 나누면 그게 원금 상환액입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4,500인데 그중에서 원금이 2,500이라고 했으니까 차이 나는 금액 2천만 원이 이자입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이유가 뭘까요? 5억을 빌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 이제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억분의 2천만 원. 5억분의 2천만 원이 이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출금리는 이자율은 4%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금 구하랍니다. 3회차. 자, 3회차 원리금 구해봅시다. 원리금이라는 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죠. 자, 그런데 원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500이라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원금은 항상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자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자. 3회차라면 몇 번 상환한 겁니까? 2번. 한 번 할 때마다 2,500만 원씩이니까 총 얼마를 상환한 거죠? 5천만 원. 얼마를 빌린 겁니까? 5억. 5억을 빌렸는데 5천만 원 갚았으니까 5억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의 4%를 적용하면 그게 이자가 되죠. 원금은 이미 2,500 나와 있으니까. 그럼 3회차 원리금은 2,500만 원하고 1,800만 원을 합친 4,30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 정답은 3번 됩니다. 2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상환 방식. 자, 동그라미 1번은 자주 접하지 못한 표현이니까 한번 보세요. 만기 일시 상환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은 만기가 딱 되면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상환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상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따라서 만기 때까지 원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매월 내는 이자가 만기 때까지 동일하다. 이 표현 아시겠습니까? 매월 내는 이자가 만기 때까지 동일하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담하는 이자는 무엇 곱하기 이자율입니까? 잔액. 빌린 돈 곱하기 이자율이 아니고요. 잔액 곱하기 이자율이죠. 우리는 계속 상환을 하니까 1억을 빌렸고 2천만 원 갚았으면 남은 8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갚으면 되죠. 근데 만기 일시 상환은 만기 시까지 원금을 전혀 상환을 안 하니까 잔금이 어때요? 항상 똑같죠. 그럼 동일한 잔금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니까 매월 내는 이자는 만기 때까지 동일하다.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점정, 최정식이죠. 최정식은 상환 초기에 부의 상환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부의 상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빌린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최정식은 초기에
조금씩 상환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금도 별로 못 갚은 거죠. 이자도 적게 갚죠.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갚아야 될 이자를 합치면 빌린 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최정식은 부담을 초기에 적게 하는 대신에 점점 그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환 초기에는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청권. 동그라미 1번 MPTS입니다. MPTS 같으면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 없죠. MPTS 같으면 무조건 투자자. 2번입니다. MPTB 잘 생각하세요. MPTS가 뜨면 무조건 투자자, MBB가 뜨면 무조건 발행자. 그 다음 MPTB하고 CMO는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부르죠. 그럼 혼합형이니까 좋은 것은 누가?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은 발행자. 이래야 돼야죠. 그러면 2번입니다. 모기지. 모기지를 가지게 되면, 즉 저당권을 가지게 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니까 투자자가 싫어하죠. 그럼 그건 발행자가. 반면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자를 가져가니까 이는 투자자가. 따라서 2번은 X. 자, 3번으로 갑니다. MBB입니다. MBB는 무조건 누굽니까? 발행자. 4번입니다. CMO. CMO는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죠. 지분형이 아니라 혼합형. 5번으로 갑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기관은 MBS를 통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자,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금융기관은 대출을 했죠.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하나 설정된 거죠. 근데 이 저당권을 근거로 MBS를 발행하면 다시 현금이 들어오죠. 자기자본 비율이 좋아지죠. 재무 건전성이 강화된다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2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최저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죠.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 지난 자기 관리는 70억 이상인데 위탁 관리나 기업 구조 조정은 50억 이상이라고 해야죠. 이 부분 때문에 X.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을 따라야 된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규 이론 과정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시험 금융 파트에서요. 금융 파트에서 누군가가 놓으면 무조건 금융위원회입니다. 우리 기준금리를 뭐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하고 동결하기도 하죠. 저기서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도 저기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금융위원회만.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감정평가사, 글자 수가 더 된다고 5글자. 따라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는 몇 년? 5년.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났답니다. 끝난 후에 총자산의 어느 정도가 부동산이냐? 자, 먼저요. 총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정권, 현금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80% 이상은. 그 중에서 부동산에는 70% 이상이죠.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익을 초과 배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위탁하고 기업 구조조정.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이익을 초과 배당할 수 있다. 단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다른 건 기억하지 말고 감가상각비라는 말만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30번 문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겠습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것을 장부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외금융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됩니다. 31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 파트에서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위탁 관리 중에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뭐 설명할 거 없습니다. 다 맞추신 거죠. 정답은 몇 번? 4번. 자, 4번 봅시다. 자기하고 위탁하고 비교했을 때 기밀 유지라는 관점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위탁은 자기보다는 불리하다. 정답은 4번 됩니다. 3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파트에서 타당성 분석인데 보시는 것처럼요. 타당성 분석은 이 타당성 분석의 여러 종류들의 용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의만 정확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내용을 잘 보세요. 특정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자,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흡수율 분석이죠. 근데 흡수율 분석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시장성 분석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됩니다. 33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든 세 문제가 출제가 되든 지금 보시는 개발 방식이 절대적입니다. 자, 기억부터 가볼까요? 기억을 보시면 수익 청권을 발행하고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형식적 소유권 이전. 그죠?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요. 자,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이것도 같이 봐야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가 신탁회사에 넘어가서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입증받아야 되겠죠. 물론 등기는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니까 수익 청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이 수익 청권을 상속도 가능하고 정려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개발이 끝난 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개발 신탁이죠. 토지 개발 신탁. 그럼 답은 1번, 2번 중에 답이겠네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원 소유자에게 면적 비율에 따라 돌려준대요. 토지를 되돌려준다고요. 환지죠, 환지. 따라서 답은 1번. 자, 디귿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공익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4번 문제는 마케팅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키는 아이다 원리입니다. 아이다 원리는 어떤 마케팅에서 일어납니까? 아이다 원리라고 했으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 틀렸다 그죠? 내용 조금만 더 볼게요. 소비자다 그랬고 그 내용 자체는 정확해요. 따라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공급자 중심이랍니다. 공급자 중심이고 표적 시장, 틈새 시장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땡땡 시장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포피믹스입니다. 그럼 포피믹스는 일단 어떤 마케팅에 있는 거죠? 시장 점유 마케팅에 속하는 건데 자, 그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포피믹스하고 그 다음에 STP 전략하고 이 둘을 구분했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죠. STP는 그 P가 혹시라도 있는지 그걸 좀 보자고요. 근데 포지셔닝이 들어가 있으면 틀렸다 그죠? 이건 STP의 P가 되죠. 없어지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까?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STP 전략입니다. STP 전략에서 필요 없는 게 있네요. 판매 촉진. 방금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있던 포지셔닝, 차별화가 들어가면 됩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즉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속적인 관계라고 했으니 이번에는 관계 마케팅 정확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35번 가격 재원칙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일단 뭘 보라고요? 변동의 원칙,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라고요.
그러면 쭉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적합의 원칙이 보이네요. 그럼 적합의 원칙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외적인 것. 그러니까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이라고 해야죠. 정답은 3번 됩니다. 중간중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2교시 들어와서 21번 문제부터 쭉 풀었죠. 대부분 다 4월 달에 치루었던 간평사 기출문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공인중개사 딱 시험 끝나고요. 바로 간평사 준비하시더라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 36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구하라는 겁니까? 적상가액. 근데 적상가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제조달원가를 구할 때는 두 가지를 찾으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비, 두 번째는 물가정보. 자, 첫 번째는 공사비 확인하세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단위처럼, 주어진 자료처럼 단위당 하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전체 연면적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면적 200이니까 곱하기 200. 자, 두 번째 이제 여기까지가 공사비입니다. 물가 정보 확인하세요. 기준 시점이 110이라고 돼 있죠. 10% 상승했다는 뜻이니까 1.1을 곱하면 이게 제조달원가입니다. 이제 감가 누계액을 구하러 갑니다. 첫 번째, 매년의 감가액. 문제를 보시면 정액법이고요. 잔존연수라고 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잔존연수가 40년이랍니다. 그리고 잔존가치는 없답니다. 그럼 간단하겠네요. 2억 2천인데 잔존가치 없으니까 바로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40년으로 나누면 실수하는 거예요. 50년입니다. 왜 5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과연수가 10년이죠. 기존 시점은 24년 10월이고요. 사용 승인 시점은 14년 10월이죠.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거죠. 남아있는 잔존연수가 40년이니까 50년. 따라서 내년의 감가액은 440. 이제 우리는 누계액을 구해야죠. 10년이 경과됐으니까 곱하기 10. 따라서 감가 누계액은 4,400. 2억 2천에서 4,400을 차감하면 그게 적상 가격이 됩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37번 문제는 수익가액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죠? 환원 이율 분의 순영업 소득인데 이번 문제는 보니까 환원 이율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결국 우리는 순영업 소득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가능 9천. 공실률이 10%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곱하기 0.9를 할 거죠. 0.9. 그 다음 순영업 소득 구하려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죠? 순자가 뜨면 비용 차감. 자, 비용 차감인데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비용 항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하나씩. 소유주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삭제 항목. 화재 보험료는 비용.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도 삭제 항목. 취득세는 비용 아니죠. 예. 다음 영업소득세도 삭제 항목. 부채 서비스액도 삭제 항목. 그러면 비용 하나밖에 없네요. 100만 원. 화재보험 100만 원 차감합니다. 그럼 순영업 소득은 8천. 환원 이율은 10%니까 8천 나누기 0.1을 하니까 8억이 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3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감칙입니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가볼까요? 3번은 토지랍니다. 토지만 평가할 때는 뭐가 된다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이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되면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그럼 토지만 평가하면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되는 케이스는 세 가지. 토지와 건물이 일괄되는 경우. 두 번째는 뭐가 있던가요? 임목, 과수원. 이럴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정답은 3번 됩니다. 3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표현을 좀 잘 보세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2번. 우리가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할 때 원가 방식에서는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적산법이 있었고요. 수익 방식에는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과 임대료 구하는 수익분석법이죠. 근데 비교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를 평가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비교 방식이죠. 왜 비교 방식이냐?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 즉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하고 비교해서 구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틀렸죠. 둘 다 비교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됩니다.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볼까요? 동그라미 4번의 키워드를 하나씩 한번 결정해 볼까요? 첫 번째 키는 뭐가 되죠? 표준주택가격. 따라서 주체는 누가 됩니까? 공시주체는 국장, 정확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검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해야죠. 세 가지. 심의, 의뢰, 검증. 근데 심의, 공시대상 8가지는 모두 다 심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심의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자체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의뢰받는다, 검증받는다, 이걸 해야 돼요. 의뢰를 하는 건지 검증을 받는 건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개별자가 붙으면 검증, 개별자가 안 붙으면 의뢰. 근데 표준이니까 개별이 아니죠. 그러면 의뢰한다고 해야죠. X. 근데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까? 주택이니까 감정평가 법인이 아니고 부동산원이죠. 부동산원.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모의고사 풀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정확하게 몇 문제가 감정평가사 문제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는 지문만 가져온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지문만 가져와서 지문을 구성했고, 어떤 경우는 문제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구성한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올 4월 달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동일한 범주 안에 있는 문제들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출제자가 출제하는 거니까 형태를 또 보시고요. 그리고 박스형으로 지금 문제를 여러 문제, 7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해둬야 시험 당일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